지난주 주진우기자 BBK 관련해서 완전히 새로운 단서를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근데 아무도 기사를 안 써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특종을 아무도 안 믿거나,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하거나, 혹은 주진우기자가 아주 싫거나,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원래는 그래서 이번 주는 다른 주제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공개한 문서의 숫자가 부족한가 싶어서 추가로 140억에 관한 문서를 추가로 공개할까 합니다. 주진우 기자 수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네. 기사를 안 써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기사를 참 많이 썼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기사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물증이 나왔잖아요. 물증이. 그러니까 다스라는 회사와 청와대 또 주요 관련자들이 주고받은 문서가 나왔는데, 예. 140억에 대한 얘기 진짜 오래된 이야기인데. 네. 중요한 이야기고. 그래서 140억에 관한 문서를 또 들고 왔어요. 네. 추가로. 예. 또 들고 왔고. 최근에 근데 기사를 안 써준 지가 꽤 됐어요. 장충기 문자 특종했을 때도 기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네. 처음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책을 냈는데 기사가 없고. 1등인데 안 합니다. 서점에 가면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 판매일인데, 예. 오프라인 서점에서는 찾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기자들이, 주진우 기자를. 자, 다시, 오래된 사건이나 다시 간단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어렵다는 분들이 많아서, 다스라는 회사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 형, 처남 두 분의 명의로 된 현대자동차의 자동차 시트를 납품한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두 분 소유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다, 이런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네. 아주 오랫동안.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예, 극구 부인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다스에서 190억을 BBK에 투자합니다. 그 유명한 190억을. BBK는 마지막에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가 됩니다. 옵셔널 벤처스. 요 명칭은 BBK 옵셔널 벤처스 다스 이 세 개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옵셔널 벤처스를 BBK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같은 겁니다, 결국은. 네.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을 해서 투자자들이 1,000억 가까운 손을 입고, 그 대표 김경준 씨는 384억을 횡령한 사건, 통칭 BBK 사건이라고 하죠. 네. 예, 이걸 BBK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됐냐. 김경준 씨가 미국으로 이제 가기 직전에, BBK가 투자받은 돈들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가까운 투자자들에게는 돈을 돌려주고 다. 네. 이 다스가 꽂은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주고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가요. 네. 여기서부터 사건이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룰 사건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140억을 안 돌려주고 갑니다. 그리고 이 돈을 스위스에 넣어둬요. 스위스 계좌에.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 이야기가 이어졌는데 뭐냐면,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는 김경준 씨가 이제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그 190억 중에 50억만 돌려줬으니까 140억을 내놔라라고 다스가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걸죠. 예, 140억을 내놓으라고. 그리고 옵션을 벤처스에 투자했던 사람들 역시 김경준 씨에게 소송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렇습니다. 요약하면 다스 김경준 그리고 투자자 김경준, 이렇게 큰 소송 두 가지가 열립니다. 여기서 다스 김경준은 김경준의 승리, 투자자 김경준은 투자자 승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론이. 네. 그래서 140억을 다스는 졌어요.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네. 졌는데 이 140억이 김경준 씨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전 재판은 이겼는데 돈은 돌려줘요. 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지난주에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이렇게 된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문서를 처음으로 어제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네 종류로 공개했는데, 첫 번째 공개한 게 이제 다스의 회의록이었어요. 이 회의록에 따르면 다스 김경준 소송 회의를 LA에서 화선지라는 찻집에서 2008년 11월 10일 날 했는데, 여기에 다스 임원과 직원, 다스 측의 변호사, 그리고
LA 총영사가 참석했다. 네. 김재수 총영사가 참석했습니다. 예. 이 김재수 총영사는 어떤 분입니까? 김재수 총영사는 BBK 재판에서 이명박 대통령 측 변호인을 맡았던 사람이었는데 민간인 변호사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LA 총영사로 임명합니다. 개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공관장이 된 겁니다. 심지어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영주권자 출신으로 임명직에 오른 첫 번째 외교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LA 총영사 외교관인데 실제 담당했던 일은 BBK 담당이었어요. BBK 재판 담당이었습니다. 이거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외교관을 임명해가지고 자신은 아니라고 하죠. 어쨌든 자신하고 상관없는 송사, 네. BBK 송사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아친 다음에 나라 돈을 줘가면서 LA 총영사가 BBK를 전담하게 하는 거예요. 네. 변호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공직에 오른 겁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 네. 예. 그 다음 이제 문건이 지난주에 LA 총영사 검토 요청 사안 이런 문건이었어요. 네. 이게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만든 거랍니다. 네네. 청와대 민정 누구요? 민정에 네. 한 행정관으로 추정됩니다. 그 BBK 전담 행정관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이게 청와대 내에도 BBK LA에 BBK 전담 총영사가 있었고요. 외교관이 있었고 그다음에 청와대 민정 내에 BBK 전담이 또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주진우 기자가 전화해서 여차저차해서 알아보니까 당신이 이 다스 관련을 총괄한 걸로 아는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누가 그렇디까 그러니까 다스에서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다스 담당이 아니라 BBK 담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주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지난주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개 사기업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사건 변호사를 LA 총영사로 임명하고 그리고 청와대 민정의 담당자를 꽂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돈을 끝내 돌려받게 했는데 그런데 그 재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거꾸로 자기 재산도 아닌데 왜 국가 공무원을 그렇게까지 동원했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의문에 대해서 이거 실제로는 자기 재산 아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구체적으로 처음 나온 거예요. 지금. 네. 예, 결정적 문서입니다. 맞아요. 담당자가 건넨 문서이기도 하고. 네. 자, 오늘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기사가 안 돼서 또추가로 또 공개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추가로 공개할 문서는 뭡니까? 예. 다스의 품위서라는 다스의 회의 자료인데요. 예. 2009년 9월 30일 날 이렇게 작성됐습니다. 그래 작성이 됐는데 140억을 김경준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김경준이 감옥에 간 이후에 계속해서 김경준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다스 그 몇 가지 합의 문화를 만들라고 네. 다스와 김경준 측에 이렇게 합의 문화를 만들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 만든 문건 그 지시사항이에요? 네, 청와대 지시사항에 따라서 다스가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팩스로 770에 몇 번으로 민정수석실에 몇 번으로 그 다스의 사장 직통 번호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네. 내용을 보면 사과 서면을 만들어라. 그리고 쌍방 하해 문서를 작성해서 교환해라. 그리고 쌍방 소치하를 해라. 그다음에 스위스 계좌 압류 해제 요청을 해라. 그리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합의서는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런 합의 내용을 이렇게 주로 만들려고 하는데 반환금이 원금이 140억이었지 않습니까? 네. 이자 56억 8천만 원을 법정 이자를 꼭 받으라고 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 쪽이었겠죠. 네. 그쪽에서 이 품위서에 드러난 내용으로 보자면 140억만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아라 56억을. 네. 사실 다스하고 김경준 측하고 얘기를 했는데 원금을 돌려준다는 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이자도 받아야 된다. 무슨 소리냐. 그래서 그 화를 내가지고 이 합의서에 이자 부분 그 협의하느라고 굉장히 곤란했다고 담당자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원금만이라도 지금 감옥에 들어갔고 이제. 그렇죠. 예? 이쪽은 대통령이 됐고. 어찌 보면 공범과도 같은 사람이고. 네. 주범은 바깥에 있고 종범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자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좀 딜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근데 하지만 저기 이명박 대통령은 화를 내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불호령을 내렸답니다. 가 이제 이 사안을 대사에서 담당했던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네. 예. 이 품위서를 만들고 청와대로 보낸 사람입니다. 그 품위서를 직접 만들어서 청와대에 직접 보낸 사람이 56억을 직접 만들었는지는 모르고요. 네, 이렇게 그 문서를 직접 보내긴 한 사람이거든요. 네, 관여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팩스로 보낸 청와대로 보낸 문건의 원본이에요, 그게? 원본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원본입니다. 네. 팩스로 이런 내용을 보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보냈대요, 이렇게. 그리고 이자를 꼭 받아내라고. 네. 그리고 그렇게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보통 영문 합의서가 있어야지. 이 영문 합의서 뒤에 붙어 있습니다. 영어는 읽지 않겠습니다. 2장짜리 영문 합의서가 뒤에 붙어 있고요. 또 변호사 검증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안 읽는 건 아닙니다. 그런 비밀 합의서를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냈고 네. 그 보낸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받아왔습니다. 두 번째 문서는 뭔가요? 두 번째 문서는 스위스 알렉산드리아 계좌 압류 관련 진행 사항을 청와대에서 작성해서 다스로 보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의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김경준 씨 돈이 들어있는 계좌인데. 네. 그 계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스위스 법무부에서 미국 법무부의 형사 공조 요청으로 알렉산드리아 계좌가 동결됐지 않습니까? 미국 법무부에서 스위스 법무부에 요청해가지고.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소송이 벌어졌으니까 미국 판사에 의해서 미국 법무부를 통해서 요청이 이루어졌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스위스 법원에서 어떻게 재판이 열렸고, 그 다음 민사 압류 신청은 어떻게 됐고, 형사 고소는 어떻게 됐고, 스위스 검찰은 형사 압류를 2007년 4월에 했고, 그 다음에 스위스 법원에서는 결정을 유지했고, 뭐 이런 식으로 내용과 스위스 관련 계좌의 협의 내용이고 형사 재판 진행사항 내용인데, 이런 내용은 사실 민간인들이 변호사들이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스위스에 있는 김경준 씨 계좌와 관련한 아주 구체적인 네. 진행 사항들을 파악한 내용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걸 누가 작성했고 누가 받은 겁니까? 그것은 청와대 쪽에서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청와대 민정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것을 다스에 보내서 진행상에 맞춰서 니네들이 재판을 준비하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청와대가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다스의 재판 사항을 돕기 위해서 네. 청와대 수준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가지고 사기업에 내려줬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문서는 뭡니까? 세 번째 문서는 청와대에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하면서 다스가 대답을 해가지고 올린 보고 문건인데요. 청와대가 그러니까 다스한테 그 내용 어떻게 됐어 하고 이제 질문을 네. 하면 다스는 이런저런 파악해가지고 올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스에 이게 서류 이게 도장이 찍혀 있어요. 찍혀 있는데 첫 번째 질문에 답해서 다스에서 자금을 수령한 후에 어떻게 민사 소송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은 2011년 2월에 수령하고 해제는 2개월이 지난 2011년 4월 5일에 해제하게 됐는데 왜 그러냐 이게 물어보니까 당시 에리카 김이 국내 체류 및 조사 중인 이유로 김경준 쪽에서 요청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콜린스 판사가 판결문에 위반했다고 얘기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내용은 디테일은 우리가 일반인들은 들어서는 잘 모르시니까 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청와대에서 다스한테 그거 어떻게 됐어? 네. 알아봐 하고 지시하면 다스는 이런저런 내용을 알아봐서 네. 보고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팩스로 번호를. 그렇죠. 다스 수준에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은 청와대에서 파악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내용이 이러이러하니까 여기 맞춰서 해. 네. 지시하고 네. 그리고 다스는 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품위를 올려서 보고를 하면 네. 야, 그 돈은 이자 받아. 응? 이자까지 받아와. 네. 이런 지시를 하고 그러면 네. 담당자는 아니 감옥 가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이자까지 56억을 받아내냐고 어디서. 그럼 혼나고. 그럼 혼나고.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분명하잖아요. 이걸 혼내고 그 안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3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주진우 기자님이 출연하면 말이죠. 문자 게시판이 아주 들썩들썩합니다. 응원 문자는 기본이고 주진우 기자님 신변을 걱정하는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3851번님께서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 검색어 만들기 등을 통해서 BBK 사건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지금 MB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분들이 여러 그 언론에서 좀 같이 좀 해서 진짜 MB 프로젝트를 성사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들 검토하십시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어떨까요? 교통정보 듣고 가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의 통쾌한 전국 진단. 노르가즘 코너는 언제 들어도 시원합니다. 지금 다시 들어보시죠. 자, 가장 많은 문자가 오는 시간입니다. 노르가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또 사건이 많습니다. 일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징역 5년 선고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건 이제 미국이면 24년 선고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미국 그 양형 기준 매뉴얼이라고 아주 이제 정교하게 짜여진 게 있습니다. 아, 그걸 직접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따르면은 일단은 뇌물죄만 뇌물 플러스 횡령인데 뇌물죄만 놓고 보자면은 특검이 그 기소한 거는 모든 뇌물의 총액이 443억이었다. 예. K스포츠 미르까지 합해서. 예. 그래서 특검 주장에 받아들여진 걸 기준으로 하면은 최소 24년 4개월. 네. 이고요. 최소? 예, 최소. 왜냐하면 이 경우에도 이제 양형에 따라서 최장 30년 5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검 주장 중에서 이제 K스포츠 미르는 안 빠지고. 받아들여지고 예. 승마 부분만 이렇게 77억만 인정됐잖아요. 네. 재판부의 주장. 예. 에 따르더라도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최소 15년 예. 그리고 최장 19년. 최소가 15년이라는 예.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 횡령을 빼고 뇌물만 가지고 따진 거고요. 예. 횡령까지 보태게 되면 여기서 더 늘어나겠죠. 뭐 9개월로 재산 도피하는 것도 빠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로지 예, 그것도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뭐 20몇 년 최소 20몇 년 선고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거는 뭐 판사 재량보다도 한국의 법률 자체가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이런 반사회적 이 범죄들에서 관대하게 지금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벌들에게 한국 사회가 좋은 사회죠. 근데 이번에 이재용 재판에서 제가 하나 꼭 지적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은 이 감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뇌물죄의 적용을 갖다가 최소화한 것도 네. K스포츠 미를 뺀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나머지를 놓고 보더라도 최소 형량만. 예, 이 감형을 많이 했는데 감형 사유 중에서 기가 막힌 게 이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제일모직과 그 삼성물산을 합병시킨 거잖아요. 네. 이 행위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감형 사유가 뭔가 하면은 그러나 이 행위가 이걸 통해서 이제 삼성의 승계 작업. 증여권 승계 구도를 이제 만들어낸 이 그 범법 행위가 이재용 개인의 이익만이 아니라 계열사의 이익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계열사의 이익은 이재용의 이익이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은 도둑이 돈을 훔쳤는데 그 돈을 가지고 생활비로 내놨다 일부를. 네. 그러면 도둑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의 이익에도 기여하였으므로 감형한다. 아, 식당 가서 그거 가지고 뭐 비싼 밥 사 먹으면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감형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게. 식당 주인의 복지에도 기여했으므로 감형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이익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범법 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이고 예를 들면 작물이잖아요. 훔친 네. 물건인데 그 훔친 물건을 가지고 누구한테 그 동네 사람에게 나눠줬다 그래가지고 동네 화목에 기여한 바 크므로 감형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동네 사람도 아니에요. 예. 본인이 오너인. 그리고 그 계열사라는 게 그 본인 이익이 결국 본인에게 이렇게 집중되는 건데 말이죠. 자, 그 대목에 대한 지적 굉장히 많은데 또 하셨고 이렇게 되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에게 너무 과한 징역이 선고됐다고 하는 측도 있긴 합니다만 이재용 부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이 감형을 받았다면 반면에 어쨌든 뇌물죄는 적용이 됐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는 아주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볼 때 2심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관심들이 많은데 이 뇌물죄가 무너지지 않는 한
네. 일단 뇌물죄가 유지되는 한 더 이상 감형되기 힘들다라고 보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못해도 10년 이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제대로 된 재판을 한다면은 예. 그래서 오늘 얘기 나눈 이정열 전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략을 바꿔서 이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다. 본인이 살려고. 이때까지는 운명 공동체였는데 법에 관점에서 보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이 적극적이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소극적이었다고 판결이 된 거니까 예. 아니다. 예. 저쪽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다. 예. 이제 뭐 그렇게 되면 이전 투구가 되는 거죠. 예. 진흙탕에서 이제 두 분이 뒹구는 거죠. 자, 뒹군다. 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자, 다음은 안철수 전 대표가 일각에서는 1차 통과 못하는 거 아니냐. 예. 그 결선 투표까지 가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턱걸이로 51%로 예. 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결선 없이 당선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51%. 예, 뭐 선거란 것은 어쨌든 한 표라도 이기면은 그렇죠. 예, 승자가 네. 되는 것이고 룰에 의한 것이니까 큰일 날 뻔한 거죠. 어찌 보면은 큰일 날 뻔했죠. 조금 못 얻었으면 결선으로 가는 네. 거고 결선 갔으면은 이번 그 표 결과 득표 결과를 보니까 결선 갔으면은 이기기 힘들었던 그렇죠. 경우니까. 51%가 아니라 49%였으면 51%가 다른 쪽으로 갔다는 예.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여하튼 이겼으니까 예. 뭐 이긴 데에는 그냥 넘어가는 거죠. 지방선거가 이제 그 가장 큰, 통과해야 될, 지금 1차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겠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렇게 저렇게 합친다. 뭐 각자 백가정명이에요. 각자 아이디어들이. 그런 가운데 그 홍준표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도 대표로 처음으로 만났죠. 후보 대 후보로 만나다가. 예.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었는데. 논평하실 부분 없습니까? 이제 뭐 다 같이 야당이 된 거죠. 예. 야당이 됐기 때문에 한때는 경쟁 관계였지만 이제는 또 동병상련의 어떤 그런 뭐 관계도 있을 수 있는 근데 거죠. 워낙 토론의 자리에서 두 양반이 각을 크게 세웠고 뭐 서로 쳐다보지 않는다고 하고 뭐 예. 왜 안 쳐다보냐고 하고 이렇게 계속 티격태격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회의원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까지 하다가 또 화기애애하게 서로 끌어안으니까 아, 그리고 이분들은 일반 국민이 아니잖아요. 특수 국민이죠. 정치인인데. 예, 얼마든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 하는 분들이니까요. 지금은 뭐 사안별로 연대해야 될 어떤 그런 보수 야당의 예. 어떤 그런 대표자들이죠. 전망은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합종 연행하려고 여러 가지 구상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친문 친박 제외하고 다 모여라 하는 그런 시나리오 하고 맥이 통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고 안 된다. 바른정당 중심으로 국민의당과 붙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아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나오고 바른정당, 국민의당, 안철수계 합쳐서 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도 나오고 막 다양하게 나와요. 예, 그만큼 이제 기반이 불안정하고 지형 자체도 이렇게 이제 불안정하다는 뜻인데 제가 볼 땐 그 사실 이 일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시도 오랫동안 이번 대선 이전에도 뭐 헌법 개정이라거나 임기 단축이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예. 또는 이제 제3지대. 제3지대라고 예, 그렇죠. 그 제3지대라는 그 사실 미명하에 그 뭐 이렇게 혼자서 뭐 되기 어려운 분들이 다 모이자. 혼자서 되게 근데 어려운 분들. 그 결론은 뭔가 하면 되는 일이 없다거든요. 예. 저는 이번에도 그 같은 결론이 나올 거로 보여져요. 그 세 당이 합쳐지는 거는 그렇게 쉬운 거의 성사되기 힘든 일이 아닌가. 시나리오는 많지만 어려울 것이다. 예, 세 당이 온전히 합쳐지는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요. 당은 그대로 있고 후보만 뭐랄까요 서로 조율해서 내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강한 후보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그럼 서울에 나가시고 그러면 나머지 두 당은 서울에는 안 낼게 뭐 이런 식으로. 그게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은 이 수학을 해야 되는. 예.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 어렵다고 보시는군요. 예. 해보신 경험에 의하면
과거에. 아니 그러면은 서울에 자유한국당 나가고 예. 그럼 경기도는 이제 바른당 나가고 어차피 예, 뭐. 지사가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예, 그러면 부산에 그럼 국민의당 나간다는 얘기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같은 합의죠. 그래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나가야 된다고 박지원 전 대표가 주장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서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해서.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거의 뭐 괌 포위사기 가는 게 아니라 괌 한복판에 핵폭탄 터뜨리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텐데. 가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예, 이거 예전에 사실은 지금의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뭐 정의당이나 진보정당과 그 야당 후보 단일화 뭐 이런 노력 일환으로 많이 시도했다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던 과거가 있죠. 예, 뭐 그때하고 좀 차이는 경우의 차이는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면 합당 같은 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유일하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예. 어떤 특정한 어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제거라거나 여러 가지 특정한 어떤 상황이 창출되게 될 때 그중에 또 일부 내지 다수가 이제 흔들리거나 하는 상황은 올 수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그 이외에 이 세 당이 함께 움직이는 지형의 변화는 다들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예. 자기들이 다른 당은 나아지지 않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나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는 게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별로 안 움직일 것 같고 그 움직이는 시점은 다음 총선 직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3년 정도 남았다. 예. 말하자면. 예. 남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들이 이제 다시 있는 거죠. 어렵다는 게 전망이십니다. 자, 법사에 계시니까 또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보고서 채택이 안 됐습니다. 일단 이유정 후보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었다.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처음에 제기된 것은 이제 여러 후보들 내지 정당들 심지어는 뭐 민주노동당까지도 홍보대사 내지 지지선언 예. 이런 데 참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치 편향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일부 보수 야당으로부터 받았는데 막상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오히려 과거에 이제 민정당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내고 총 국회의원 4번이나 지낸 예. 대구 출신의 한병채 예.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85년 선거에서 민정당에 낙선하고 민정당 후보로 나가서 선거 낙선하고 3년 후에 헌법재판관이 됐어요. 뭐 그건 평민당 출신도 이제 그런 분이 계셨고 그래서 국회의원을 아예 했던 분들도 나왔다. 예, 예. 당적을 가졌던 분들도 나왔는데 제가 예. 이유정 이 후보자에게 당적 가진 적 있냐 하니까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 수백 명이 이렇게 그 지지하는 그런 어떤 선언에 예. 소수 약자들을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정치 편향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뭐 몇 가지 흠이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다 소소한 뭐 딸에게 유학 비용으로 송금한 것이 딸이 이제 뭐 갑자기 이런 일 당하니까 계좌 하나를 갖다가 이제 신고를 덜 하고 나중에 네. 신고한. 근데 이 액수가 다 뭐 증여세를 갖다가 내지 않기 위한 어떤 불법 증여나 이런 흔적을 찾기 힘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고 유일하게 남은 게 한 4년 동안에 주식 투자해서 10억 벌었다는 건데. 예. 그런 실력도 있습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국내 경제 사정에 왜 계속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왔느냐 뭐 이런 질문이 왜는 법피처럼 안 하고 왜 또 헌법재판관 되려고 하느냐. 근데 뭐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지만 예. 거기 불법이 없는 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보고서 채택을 안 했는데 보면 이게 다 법사위인데 그래도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고 또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유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아니라는 게 확실시 않은 다음에는 무조건 유죄로 예. 추정하겠다. 그 당신은 안 된다. 뭐 이런 거라서 제가 볼 때는 야당들이 뭐 보고서는 채택 안 했지만 이 끝까지 이렇게 강하게 반대할 명분,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잡아내지 못한 거군요. 예. 뭐 어찌 보면은 좀 많이 이렇게 8명 중에서 보수가 6명이나 되고, 예.
그리고 뭐 5명 이상이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또 한 명을 빼고 다 남성이고 네. 뭐 이런 걸 볼 때 오히려 균형을 잡아줄 적절한 이 인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회찬 대표님, 제가 이번 주일에 노회찬 대표님한테는 노회찬 의원님, 노회찬 시장님, 노회찬 도지사님, 노회찬 대통령 다 잘 어울린다고 제가 얘기한 거 들으셨나요? 다음에 만나면 프리허그라도 한번 해주실 것 같습니다. 노회찬 대표님, 정말 탤런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저는 첼로 하신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뉴스공장이 이제 이번 9월달 말에 1주년이 되는데요. 26일 날 공개 방송을 하는데 꼭두 새벽에 또 합니다. 노회찬 대표가 이번 공개 방송에서 정말 첼로 연주하실까요? 기대됩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명진 스님 뉴스공장에서 인터뷰하시고 난 다음에 조계종에서 성적을 박탈당하셨습니다. 그 명진 스님께서 지난달 18일부터 조계사 옆에 우정공원에서 단식 중에 계십니다. 명진 스님께서 단식에 나선 이유 다시 들어보시죠. 작년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한 이유로 조계종으로부터 승적 박탈 처분을 받았다. 네, 그런 분이 계십니다. 명진 스님, 지금 무기한 단식 중이시죠? 예.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안녕하지 못합니다. 지금 단식을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오늘 11일째예요. 11일째. 목소리가 완전 네. 생생하신데 전부 다 11일 도력이죠. 도력. 네. 도력. 예.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데 네. 단식을 왜 하시는 건지 그리고 단식 장소로 왜 우정 총국을 택하신 건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장소가 적광 스님이라는 어린 스님을 조계종의 자승의 묵인 방조 교사에 의해서 조계종 청사로 끌고 가서 예. 무차별 폭력을 가한 데입니다. 빨개 벗겨놓고. 적광 스님이라고 하는 분을 폭행한 장소예요? 예, 자기 비리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걸 막기 위해서 어허. 지하실로 끌고 들어가서 고문을 한 거죠. 빨개 벗겨놓고 목을 조르고 피가 나도록 두드럭 하고 해가지고. 빨개 벗겨놓고요? 예, 그렇죠. 아. 그런 자리라서 이 자리가 그런 자비, 생명의 존중, 불살생을 얘기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아주 배반하는 자승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그걸 그래서 이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단식을 시작한 겁니다. 적광 스님의 주장은 그러니까 본인이 강제로 환송을 당했다, 폭력을 당하고. 그렇죠. 그럼 당시 적광 스님이 주장하고자 했던 내용은 뭡니까? 이제 자승의 도박, 성매수 여러 가지 비리들을 폭로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런 내용, 그 내용이 사실 여부는 여기서 따질 일은 아니긴 한데, 네. 그런 내용에 의혹이 있다고 적광 스님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는 게 자정 스님 측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그리고 폭행을 당했고 그때 환송한다는 데 도장을 찍고 네. 그런 일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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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네. 지금 적광 스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정신병원이요? 이제 그게 4년 전 일인데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이제 얼마 전에 퇴원해서 통원 치료를 받고 있고 지금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죠. 맞은 후유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승적을 박탈당하신 이유는 뭡니까? 남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제 자승의 그건 우리 김총수께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승에 대한 무차별 비판이 이제 본인의 신기를 거슬렸는데. 작년 12월에 하신 인터뷰, 예.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단식 투쟁을 하시는 이유는 특별히 그 장소를 택해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적방 스님에 대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본인에 대한 승적 박탈 처분이 부당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또 제가 이명박 시대 그 강남 한복판에서 공문사.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 날선 비판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 저를 사찰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습니다. 안 했으면은 원세훈이 직무유기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찰을 한 내용이 아마 일정한 부분은 뭐 확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이제 봉은사 퇴출에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 네.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저를 사찰했다는 그런 근거들이 정황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MB 정권의 고인사, 언론사 간부 등의 증언에 따르면은 네. 국정원이 봉은사에서 스님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전단팀을 운영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런 일들이 추정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빨리 좀 조사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것도 그 의미에 지금 단식의 의미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이 단식에서 세상에 알리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이명박근혜 시대를 저는 평가하기를 욕망의 시대에서 무치의 시대, 부끄러움이 없는 시대. 잘못이 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네.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도 뻔뻔한 거,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게 이명박근혜 시대를 상징하는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네, 조계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을 감춰놓고 돈을 모으고 폭력을 행사하고 또 가진 악행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 집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조계종의 이 개혁이 더 나아가서 기독교계나 천주교 쪽에도 물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하는 이 시대가 마감이 되고 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고 의지가 되고 위로가 되는 쉼터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교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이 종교를 걱정한다. 네. 한마디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종교하고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데 분리되어야 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종교가 정치에 갖다 붙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정치권에서는 적당하게 뭐 예산 문제로 종교계에 지원을 해주고 종교계는 표로서 거기에 보답을 하면서 상호 보완 역할을 하면서 같이 타락하고 부패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다고 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 삼고 계시는 조계종에서 뭐랄까요 정치권에 도움을 주고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지난번 그 대선 때도 자승 원장이 아마 뭐 안철수 캠프에도 또 문재인 그 후보 캠프에도 다 사람들을 넣고 여러 가지로 정치적 작업을 하면서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한 걸로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어떻습니까? 지지난 대선이나 뭐 2007년이나 뭐 2000. 뭐 그때도 마찬가지죠. 이명박 그 2007년 대선 때는 자승 본인이 747 불교 지원단 상임 고문을 맡아서 747 불교 지원단 이상득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상득 의원과 함께요? 그렇죠. 저한테도 봉은사에 찾아와서 이명박 후보가 봉은사 신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아니 소망교회에 그 불교 신도가 가서 대통령 나왔다고 인사를 하자고 그러면 허락해 주겠느냐. 그거는 내가 허락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교와 정치는 분리가 돼야지 되는데 그런 짓 하면 안 된다라고 이상득 의원과 자승을 놓고 내가 따끔하게 훈계를 해서 돌려보냈죠. 그게 이제 봉은사 퇴출 원인의 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성 원장 측에 그 가까운 분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들어갔다. 맞습니까? 네, 그런 걸 통해서 뭐 행정관, 문화관광부의 종무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감사, 에너지공단의 또 감사, 뭐 곳곳에 틈만 남은 자기 사람을 갖다 심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아,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 종교는 네. 종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시는 거고. 그런데 네. 지금 단식하시는 장소 인근에 맞불 천막이 있다면서 이건 무슨 일입니까? 네. 단식하는 바로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제가 많이 보이는 거기에서 빵도 먹고 뭘 먹어가면서 저를 이렇게 약을 올리는 것 같아요. 아, 그 맞불 천막은 네. 스님과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스님들이 또 단식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는 밥을 먹어요. 네, 거기서 먹어가면서 저를 보고 싱글싱글 웃고 그래서 어허. 어제는 그쪽에 가가지고 제가 짜장면 시켜줄까 그러고 왔습니다. 아니, 근데-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거든, 단식하면은. 아니, 열 하루 되셨는데 이렇게 생생하십니까? 그거 다 도력이죠, 뭐. 지금 계획은 얼마나 하실 예정이십니까? 일단 저는 뭐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일 그만둘 수도 있고 예. 또 뭐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 정황 돌아가는 거 보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단식을 하시고 시간 좀 지나면 스님이 네. 주장하시는 바에 공감하는 분들이 동조 단식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효림 스님이라고 사회활동도 열심히 하셨던 분이 지금 옆에서 4일 체온을 단식을 하고 있고 이제 전국 선언의 스님들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정 총국 마당에서 단식 중이신 명재 스님과 인터뷰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은 시간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또 변화가 있거나 또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연결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인터뷰 마지막에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혹은 불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지? 단식을 해보니까 짜장면이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김총수가 단식 끝나고 나면 짜장면 꼭대기로 한 걸 사주십시오. 아니, 그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뭐 이렇게 의미 있는 한마디 이런 거 말고 짜장면 사달라고요? 아니, 배고파요. 한 열흘 굶으니까 배고프죠. 시청자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좀 더 밝아지려면은 대통령 한 분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세상이 바뀔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MBC, KBS, 또 노동의 현실까지 다 해서 이 쌓여있는 적폐들이라는 게 한순간에 없어지겠습니까? 각국 각처에서 정말 우리가 어둡고 정말 음습하면서 어려웠던 과거의 이 부패들을 청산하는데 앞서 나가는데 제가 조계종부터 개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정의가 이기는 모습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까지 명진 스님이었습니다. 네. 명진 스님께 지지를 보내고 싶은 청취자분들은 시민 108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 거기 동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반론기도 항상 보장하고 있습니다. 맞불 텐트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자승 스님 쪽에서 반론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항상 반론권을 보장합니다. 명진 스님 그 단식 오래 하셨는데도 굉장히 목소리에 힘이 있으시죠. 김영래님, 최호민님 등 여러분들께서 다른 종교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진 스님을 지지하신다는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사실 뭐 종교와 이 세속이 결합할 때 여러 가지 그 불의가 일어난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그것을 이제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세상에 대한 성찰을 명진 스님만큼 감명하고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또 그걸 껴안으면서 얘기하실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종교계에서 많이 나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됩니다.